안녕하세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지금 구속 위기죠. 예, 그러니까요. 예, 그제부터 어제 아침까지 22시간 마라톤 수사받고 귀가했거든요. 예. 예, 특검이 매일매일 정례 브리핑 하지 않습니까? 이규철 특검보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이나 모레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신병 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결정하기는 힘들 것 같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병 처리 여부, 방향 이 문제가 곧 구속 여부죠. 아, 그렇죠. 여기는 검찰이니까 법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속영장을 뭐 청구하느냐 마느냐 이야기죠. 그러면서 같이 조사한 삼성 관계자 신병 처리 여부도 같이 처리할지 말지 결정이 안 된 상태라서 이 부회장 신병 처리가 결정될 때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덧붙였거든요. 예. 같이 조사한 관계자라는 게 이제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등을 이야기하는 걸로 그렇죠. 보여요. 예. 그럼 삼성그룹에서 말하자면 1, 2, 3 다죠. 네. 네. 자, 주된 혐의가 뇌물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특검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문회 진술과 그 과거의 이제 특검 진술이 일부 다르다는 점은 언론 보도가 나왔다. 그러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현재는 뇌물 공여 및 위증에 대해서 주된 혐의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특검이 국회에다가 이 부회장을 이제 위증 혐의로 고발해 줄 것을 요청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했죠. 네. 예. 한때는 특검에서 뭐 배임, 횡령 이런 혐의도 거론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르 재단, K 재단에 돈 낸 거하고 최순실 씨 지원의 회사 돈이 들어간 게 이제 횡령이다라는 논리인데, 예.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은 다른 기업들 미르 K 재단에 그냥 뭐 순서대로 쭉 낸 회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기업이 다 횡령. 뭐 한 40몇 개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까지 이제 넓혀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일단 거론을 안 했군요. 네, 예. 위증은 청문회 발언 얘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를 언제 알았느냐, 최순실 씨에 대한 삼성의 지원 여부를 정말 몰랐느냐, 이런 등이 사실과 달랐다는 건데, 예. 이게 위증 혐의는 사실 형량이 세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게 뇌물 같은 건 법리 공방이 치열할 수가 있는데 위증 혐의 같은 건 이게 뭐 명백하게 딱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피의자로 입건하는 데는 확실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문제는 결국 뇌물죄죠. 그렇습니다. 아주 단순화시키자면은 협박, 강압에 의해서 돈을 낸 거냐, 대가를 바라고 자진해서 낸 거냐, 이런 거죠. 그렇죠. 예, 삼성 측 논리는 이렇습니다. 미르 K재단 같은 경우에는 정경련이 청와대하고 의논해가지고 액수를 쭉 정해가지고 주니까 그냥 뭐 평소에 하던 대로 군말 없이 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어려운 문제가 최순실 씨 같은 경우잖아요. 이건 삼성만 걸려 있지 않습니까? 승마협회 통해서 말 사주고 그렇죠. 220억 프로젝트 이런 거요. 이것도 이제 최순실 씨 압박에 못 이겨서 냈다. 뭐 갈취당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삼성은 그렇게 주장하고 네. 특검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최순실 씨한테 지원한 돈, 이게 이제 발목을 잡는 겁니다. 결국 말하자면은.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2차례나 독대를 했고, 뭐 그 과정에서 삼성 측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건이 수건이라고 전달을 했고, 그다음 뭐 복지부라든지 국민연금 관리공단 같은 데서 이렇게 개입한 증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가 따로가 아니라 같은 거다라고 보는 예. 게 특검이죠. 예. 그러니까 뇌물죄다. 그렇죠. 이 뇌물죄가 만약 성립이 되고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된다면 뇌물을 받은 사람도 생기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이게 증뢰하고 수뢰라고 하지 않습니까? 뇌물죄의 경우에는 준 사람도 처벌을 강하게 받지만은 받은 사람, 요구한 사람은 더 강하게 처벌을 그렇죠. 받거든요. 예. 이 경우에는 이제 받은 사람이 최순실 씨하고 박 대통령이 되는 거죠. 최순실 씨로 국한되면은 제3자 뇌물공여죄가 되고 박 대통령까지 끼면은 그냥 뇌물죄. 근데 요즘 특검 분위기는 제3자 뇌물공여보다 그냥 뇌물죄 예. 쪽으로 가는 기류입니다. 최순실, 박근혜 두 사람이 경제 공동체였다. 한 통장이다 이거. 예, 그렇죠. 그래, 전망이 어때요? 자, 특검도 이제 고민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통상 대기업 여럿이 엮인 사건들, 뭐 과거에 정치 자금, 뭐 차떼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작은 회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데로 올라가는 게 통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삼성부터 그다음 롯데, SK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일단 삼성이 첫 시험대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삼성이 아까 최순실 씨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삼성이 뇌물죄가 만약에 성립이 안 된다. 뭐 후속 영장을 특검이 청구를 안 하든지 그럼 아니면 딴 데는 더 어렵죠. 더 어렵죠. 예. 법원에서 이게 영장이 발부가 안 되면 딴 데는 더 어렵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뭐 여론과 뭐 정무적 변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여론이나 외풍 같은 것은 특검 유리 삼성 불립니다. 그렇죠. 이번 일은 워낙에 공분을 사고 있고 뭐 좀 보수적인 곳에서조차 정경유 최고리를 이번에 끊어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거의 뭐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특검은 이제 원래 독립적이고 이번 특검도 독립적이지만은 통상적으로 뭐 이런저런 압박 로비 많이 받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압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겉으로 보이는 압박이라고야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게 여론의 압박이잖아요. 당연하죠. 뭐 경제 살리기 때문에 어쩌고 이런 이야기 요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안 나오죠. 예. 그리고 뭐 특정 정치권, 뭐 보수적인 정당이나 뭐 이제 정치인들이 이게 슬쩍슬쩍 편들고 이럴 계제도 아니죠.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무적 판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 다 구속시킨다. 이것도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예.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잘 없기는 했었거든요. 뭐 총수를 구속하면 그 밑에는 구속 안 하고 이런 것도 뭐 그렇죠. 예. 아니면은 뭐 바로 밑에 뭐 2인자, 3인자는 들어가고 총수는 안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이 됐다든지. 주된 지시를 총수가 했다 그러면 그렇죠. 그럼 총수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 고리. 그러니까 네. 이제 뇌물죄 성립에 대한 삼성에 대한 고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재용 회장이 지시를 했느냐 아니냐 그 두 가지 이제 고리가 이 구속영장 청구의 핵심인 거죠. 내일 아니면 모레 결정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서 일본 공관 앞 소녀상 설치는 국제관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발언했네요. 자, 외통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연결합니다. 설 의원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이 발언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겁니까? 오늘 발언이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 질의에 대해서 이 답변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예. 이제 평화의 소녀상과 얘기를 하라니까 예. 국제사회에서는 외교 공간 앞에 뭐 이런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뭐 일반론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예. 근데 이제 그게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제 반박 질의를 많이 했죠. 예. 그러자 이 소녀상 설치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예. 좀 피해 나갔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기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자. 뭐 그럴듯한 얘기 비슷하게 했는데 예. 이게 기본적으로 참 잘못된 외교 무능의 참 극치를 보여주는 이런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아마도 윤병세 장관의 이런 발언은 이른바 영사관계에 관한 빈협약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빈협약 22조 이런 게 있는데 거기 뭐 외교공간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 예약 및 관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건데. 네. 그러니까 지극히 일반론적으로는 뭐 있을 수 있는 얘기인 것도 아닌가요? 일반론적으로 그 얘기 될 수 있죠. 그러나 예. 한일 관계 특수성이 있죠. 네. 이건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 예. 국제인권에 따라서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했지 않습니까? 범죄 행위였기 때문에 전쟁 범죄였기 때문에 우리로서 마땅히 일본에 대해 추궁해야 되고 일본은 얘기에 대해 사과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사과를 안 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된 사과를 안 하잖아요. 독일을 예를 들면은 독일은 철저하게 반성하잖아요. 네. 근데 독일에 대해서 무슨 이 전 세계가 나무라질 않잖아요. 그러나 그렇죠.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성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한일 관계의 특수성이라는 것을 우리 외교부 장관은 도외시한 채 그냥 빈협약 일반론만 얘기한 거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조금 아까 설 의원 얘기했습니다만 야당 의원들이 막 물으니까 소녀상 설치에 반대하는 게 전혀 아니다. 다만 이 보도된 바로는 장소 문제에 있어서는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이것 역시 계속 공관 앞은 gon란하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같은 얘기를 되풀이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세이기 때문에 한일 지난 2015년 12월 28일인가요? 그때 한일 간에 이 합의랄까 이게 이른바 잘못됐다는 합의. 거죠. 이른바 합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합의라는 게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가해자는 일본이고 피해자는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입니다. 근데 이게 한일 간 합의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한테는 이게 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할머니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안 되니까 이게 잘못된 합의죠. 오늘 혹시 야당 의원들은 지난 12.28 그 이른바 합의 속에 소녀상 이전 약속이란 게 있었느냐 이런 거 혹시 질타 물어보지 않으셨나요? 굉장한 질타가 있었죠. 그랬더니 그래서 답변을 뭐라고 하던가요? 답변은 뭐 우물쭈물이에요. 우물쭈물.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 것이 예. 이게 분명히 가해자는 일본이고 피해자는 우리인데 예. 이게 지금 역전돼 있어요. 일본이 장관을 대사를 불러가고 뭐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그냥 우리 국민을 위해서 좀 조용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가해자가 누군지 피해자가 누군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슨 다른 이면 합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예. 이면 합의가 있으면 얘기 밝혀라. 예.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예, 예. 응? 이게 이 제대로 된 합의를 했더라면은 어떻게 일본이 이렇게 지금 이 안하무인격으로 하고 있는데 장관이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 있느냐? 총리가 이럴 수 있느냐? 그 이면 합의 없느냐고 자꾸 물으니까 없다고 이면 합의는 없다고 딱 잘라 말을 안 해요? 없다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게 조금 그 뉘앙스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다시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특검으로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될 사안 아니느냐? 아하. 이게 지금까지 이 보면은 이 참 그 제대로 된 합의가 아니다. 예. 제가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녀상 관련 한일 합의 과정도 특검이 수사하라 이 말씀이에요? 만약 그 얘기는 아닌데 예. 사드 문제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이게 합의 자체가 정말 무능한 합의를 했다. 예. 따라서 이건 안 해야 된다. 예. 다시 하든지 폐기하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오늘 또 보도된 걸 보니까 윤병세 장관이 10억엔 돈은 자신이 요구했다라고 말했다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뭐 분명하지가 않아요. 의원들이 추궁을 하니까 예.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흐릿흐릿해요. 예. 그래서 10억은 돌려주면 될 것 아니냐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예.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이게 지금 특징은 이번 위안부 상황에 대해서 특징은 외교부가 계속해서 말을 흐려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우물우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이건지 저건지 분명하지 않게 그냥 계속 말을 돌리면서 예. 해석이 곤란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당장 좀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일본이 고자세로 일본이 도덕적 우위에 있다는 아베의 망언 비슷한 것도 나오고 말이죠. 네. 대사 영사 막 소환하고 이러는데 자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는 이제 이 박근혜 정부가 끝나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예. 정리를 해 다음 정부에 넘겨야 되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진척시키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예. 총리를 비롯해서 이제 장관도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지를 시키고 다음 정부에 모든 걸 넘겨야 합니다. 예. 다음 정부에 재협상을 최소한 재협상을 하든지 예. 아니면 폐기를 해서 예. 새로운 차원에서 문제를 보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당장 그 대사 영사 본국 소환, 그다음에 한일 간 통화 수합 협상 중단 이런 일종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그게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합당하죠. 상응하는 조치. 근데 지금 이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신불정부이고 그리고 장관 역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걸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걸 스탑시켜 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응하는 조치라면 우리도 주일 대사를 소환해야 합니까? 소환해야죠. 자기들이 소환하는데 우리를 소환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정말 가해자가 바뀌고 피해자가 바뀌는 상황이 되죠. 네. 즉 일본의 일종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똑같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놓고 네. 다음 정부에게 폐기 내지는 최소한 재협상 할 수 있도록 상황을 정지시켜 놔라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외교부에서 국회 외통위에서 사드 문제도 나왔죠, 거론이. 사드 문제 거론됐습니다. 외교부 장관 뭐라고 하던가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드 문제가 지금까지 상례로 보면은 외교적 입장에서는 이게 지극히 잘못된 내안이다. 그래서 예. 진행된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급작스럽게 사드가 결정된 데는 이거 정말 뭔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예. 이게 상식적으로 보건대도 앞뒤가 안 맞다. 따라서 이 문제는 특검에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 예.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그동안의 사드 문제를 놓고서 국방부나 외교부 쪽에서는 이게 그렇게 급속히 진행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예. 왜냐하면은
적어도 이 미중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이 지정학적 위치가 중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균형 해결을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운명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렇게 이 문제를 놓고서 소위 미국하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입을 피해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해서 협상을 지연시키면서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내면서 협상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조속히 타결되어버렸다. 갑작스럽게 결정을 해버렸죠. 알겠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장이 지금 대통령 권한정지 상태에서 미국 가가지고 사드 문제 막 빨리빨리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건 어떻게 보세요? 이건 월권이죠. 지금 대통령 직무정지예요. 따라서 하더라도 장관이 해야죠. 국방장관이 하든지 해야 되는데 국방장관이 할 사안도 아니에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저런 저간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게 스탑을 시켜놓고 다음 정부에 할 수 있도록 넘겨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 한일 위안부, 사드 문제 둘 다에 대해서 지금 서른 의원이 쭉 몇 가지 요구하신 사항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외교부나 국방부가 또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하실랍니까? 마지막 질문인데. 국회에서 계속 이 문제 논의를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국민적 이 정서를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황을 알리는 국민들이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을 정확히 알린 특히 사드 문제가 그렇다 생각하는데 정확히 알리는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국민과의 토론회 등등으로서 문제를 정확히 부각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드는 그렇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아무튼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 또 국민과 함께 토론회를 열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이었습니다. 바로 그 올보르의 현지 교민들이 오늘 금요일하고 내일 토요일 이틀 동안 촛불 집회를 열 기획이랍니다. 덴마크에서 열리는 첫 촛불 집회가 되겠죠. 이 올보르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교민 케빈 킴 씨를 전화 연결해서 현지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케빈 킴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덴마크 올보르에 우리 교민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 분 계시는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알부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학생분들 좀 계시는 것 같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올보르라는 도시 자체가 아주 작은 도시죠? 네,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도시 자체가 뭐 굉장히 작기 때문에 어떤 뭐 시내 중심가 쪽에서 이렇게 뭐 모든 게 이렇게 집약돼 있고요. 그리고 몇 군데 이제 관광지가 좀 있고요. 네, 이 촛불 집회는 어떻게 하게 됐어요? 이게 지금 스웨덴에 사시는 이렇게 그 교민 한 분이 제안을 해주셨거든요. 페이스북 상에서요. 스웨덴 교민이. 임지혜 씨라고 그분이 제안을 해주셨었는데, 이제 마침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알보국에 이쪽에 있는 사람이 거의 저밖에 없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좀 추진을 하게 됐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 이제 또 한국 사람들은 뭐 페이스북보다는 또 아무래도 또 카톡이 더 편하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카톡 이렇게 단톡방을 만들자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다음에 이제 추가로 연락 오시는 분들은 단톡방에 이제 초대를 해서 이렇게 앞으로 진행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를 했었고요. 정말 자발적이고 정말 좀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좀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지금 많이 좀 처음에 저희는 한 10여 명 이하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아마 20여 분이 약간 좀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지금 구치소 앞에서 하기로 했어요. 지금 그게 어차피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덴마크 하면 일단 대부분 코펜하겐을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여기 알보고 있는 구치소가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굉장히 멀어요. 생각보다 한 4시간 정도 걸려요. 코펜하겐에서 여기까지 오시려면 여기. 근데 이제 모든 분들이 여기 앞에서 집회를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해가지고 그쪽을 모이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올보르에 계신 교민들 몇 분하고 멀리 스웨덴에서 코펜하겐에서 다들 몇 시간씩 차를 타고 오시는 거군요. 비행기 타고 오시는 거고 또 어떤 분은 지금 런던에서 오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독일에서 오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래요. 오히려 여기 알보국에 계신 분들이 더 적고요.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촛불 집회의 취지는요? 왜 이런 집회를 하신 겁니까? 다들 잘 아시겠지만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저희가 솔직히 대부분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 생각들이 그러세요. 어쨌든 먼 곳에 있긴 하지만 저희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매주 수요일 이렇게 토요일 광화문이나 이렇게 자기가 속한 도시에서 맨날 모여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는데 저희가 아직 그동안에 한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멀리서나마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조금 좀 한국 분들에게 좀
힘을 좀 더 실어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에 대한 이렇게 의사를 좀 표시하고 싶고 해서 예. 이렇게 기획이 됐었고요. 아주 힘이 납니다. 그 촛불 집회에서의 요구 사항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정유라는 빨리 본국으로 가라 뭐 이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렇죠. 첫 번째 큰 목적은 그거였고요. 일단은 뭐 빠른 결정을 해가지고 특검 기간 내에 이렇게 송환이 빨리 되면 여러 가지로 지금 좀 약간의 정체된 이 상황에서 뭔가가 좀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예.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주장하는 거는 그 부분이고요. 이제 어쨌든 뭐 크게 보자면 뭐 대한민국이 빨리 정상화가 돼서 예. 좋은 모습으로 서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에 가장 큰 바람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또 뭐 여담이긴 하지만 또 여기 와서 고생하시는 또 한국 기자분들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네. 또 격려도 좀 하자 이런 또 의미도 좀 있었고요. 뭐 그리죠. 그나저나 정유라 씨는 과거부터 이 알바루에 자주 왔었답니까? 혹시 그 현지 교민들 가운데 정유라 씨랑 과거부터 좀 알던 분들도 있던가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제가 한국에 있다가 한 12월 중순쯤에 다시 덴마크 들어왔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제 뭐 덴마크 사람들 대부분 이 사건에 좀 관심도 없었고 모르는 상태였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최순실 씨가 여기 좀 머무르면서 이제 이쪽 도시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의민 도시로 이제 떠오르기 시작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부분에 좀 관심을 받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정유라가 이렇게 잡히기 전에 또 어떻게 들리는 말로는 아시는 분들은 정유라가 이미 여기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신 분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뭐 무슨 교류가 있었거나 이런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예. 그 덴마크 현지 시간으로 오후 4시,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자정쯤에 촛불 집회가 열리게 된다는데 거기 뭐 날씨 춥진 않습니까? 뭐 어제 좀 눈이 오고요. 여기가 좀 바람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상으로 여기는 오후 4시가 되면 이제 거의 해가 닫히거든요, 여기는. 3시 그래요? 정도부터 깜깜해져가지고. 예. 원래는 이제 한 2시 정도부터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오늘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시간을 약간 좀 4시 정도로 미뤘어요. 그래가지고, 멀리서 오신 분들 다들 참여할 수 있게 시간을 약간 좀 변경을 했고요. 일단은 뭐, 춥고 뭐 하더라도 그동안에 뭐 한국에서 고생하신 분들 매주 고생하신 분들 계시는데 뭐 저희 오늘 처음에 하는 거니까 뭐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별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행기 타고 또 4시간 5시간 차 타고 모이시는 분들 함께 손잡고 기운 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도 많은 기운을 받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덴마크 올보르의 한국 교민 케빈 킴 씨였습니다. 1부 마치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미디어스의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기문 전 총장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화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박근혜 정부와 상당히 거리감 있는 발언들을 쭉 했었는데 뭐 촛불 집회가 자랑스럽다면서 광장 민심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예. 일본의 10억엔 이 출연이 소녀상 이전에 대한 뭐 대가라면 돌려주는 게 낫다 이런 얘기도 한 걸로 오늘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특히 신년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안 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하고는 새해 맞이 통화를 했다고 하니까 뭔가 직무정지된 박근혜 대통령과는 선 긋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예. 이거를 의식을 했는지 오늘 아침에 기자들 만나서 반기문 전 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기도 하니까 전화를 드리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직무정지된 대통령과 무슨 뭐 마땅한 대화를 할 만한 내용은 좀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우려도 있다는 건데 청와대도 그렇고 반기문 전 총장 측도 그렇고 좀 덕담 수준의 뭐 그 정도 얘기만 오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정치적으로 상당히 섬세한 행보를 해야 된다. 이것도 상당한 뭐 이 통화 내용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보수 정치가 지금 기반이 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일방적으로 선을 긋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등이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그게 정권 교체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좀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은 어땠습니까? 어디 갔어요? 오늘 뭐 사실상 대권 행보를 의식할 수 있는 뭐 그런 뭐 어떤 행보였는데요. 첫 일정이 현충원 방문이었습니다.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고요. 또 아웅산 테러 희생자 묘역, 그 애국지사 학도의원군 무명용사 묘역 여기까지 다 둘러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언론들이 일종의 대통합 행보를 하겠다는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이 거주지 관할인 서울 사당동 주민센터에 가서 도로명 주소 갱신을 하면서 시민들하고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고 점심을 사당동의 한 김치찌개집에서 이 청년들과 함께 먹는 이런 대민 접촉 행보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청년들이 보육 문제, 일자리 문제 등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반기문 전 총장 입장에서 신뢰가 가는 답변을 주는 거에는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면서 아직 한국의 구체적 실정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좀 동문서답하는 그런 어떤 느낌도 있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어떤 그 외교관을 오래 하다 보니까 좀 이 청년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거에 좀 방점을 두고 얘기를 하다 보니 해법 이런 점에는 좀 방점이 못 찍힌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 한국의 구체적 실정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다라는 말까지 직접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종범 전 수석의 휴대폰에 이 대기업 총수 사면 관련된 문자 메시지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 이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 검찰이 기업 임원들이 사면을 부탁한 문자 메시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2015년 7월 25일에 안종범 수석이 수신한 문자를 보면은 여기 이제 사면 관련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거든요. 네. 8월 13일의 경우에는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이 뭐 이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최태원 회장을 사면시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다.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도 드러나 있습니다. 네. 이 8월 13일은 법무부가 공식 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기 전이거든요. 발표하기 전에 이미 사면시켜 주신 것에 감사 이렇게 됐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뭐 알려줬다라는 이제 그런 좀 추측이 가능한 거죠. 명확한 증거죠. 그렇죠. 예. 또 SK 이만우 PR그룹 팀장 오늘 조선일보 수뇌부와 만났는데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최태원 회장이 조속히 나와서 제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걱정이다라고 말하더라. 이런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도 확인이 됐는데요. 예. 이거에 대해서 검찰은 조선일보가 뭐 대놓고 어떤 뭐 최태원 회장을 풀어줘야 된다라고 쓰지는 못하고 어떤 풀어주라는 뉘앙스의 사설을 한번 써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어떤 그 내용을 안종범 전 수석에게 전달하려고 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이 앞서 말씀드린 SK이노베이션 김창근 회장은 2016년 1월 달에 새해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이 최태원 회장 사면 복권시켜준 은혜를 잊지 않겠다 뭐 이렇게 쓰기도 했다는데요. SK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최태원 회장이 사면된 해인 2015년 10월 그리고 2016년 1월에 각각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총 111억 원을 출연한 그런 상황이죠. 그 LG그룹도 사면 청탁한 정황이 있다고요? 하현의 LG 대표이사 사장이 2016년 7월 26일에 안 전 수석에게 구본상 부회장이 95% 복역을 마친 상황이다. 8.15 특별사면 대상 후보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잘 검토해 주시라.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도 이 재판에서 공개가 됐는데요. 예. 하지만 뭐 SK 최태원 회장과는 달리 이 광복절 특사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 지난해 10월 29일에 만기 출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LG는 뭐 미래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8억 원을 출연했는데 앞서 SK랑 비교해 보면은 좀 액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이 재판에 또 새로운 게 나온 게 안종범 전 수석이 우파 문화체육단체 설립을 지시했다. 이런 증언도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경제수석실 소속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박모 씨의 진술조서가 이 재판에 증거로 제출이 됐는데요. 예. 안종범 전 수석이 2015년 초에 문화체육단체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해서 사단법인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다. 이런 진술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이 지시를 내리면서 지금 뭐 문화체육계에 뭐 어떤 그 좌파 성향 뭐 이런 거를 문제 삼았다는 거거든요. 예, 예. 즉 미르 K스포츠 재단의 설립 목적은 우파 성향의 문화체육재단을 만들기 위한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또 이 박모 씨는 2015년과 2016년에 개별 면담이 예정된 기업들로부터 각 그룹 현황 자료를 수집한 후에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개별 면담에 대한 대통령 말씀 자료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이걸 진술을 했다는데요. 예. 여기에 이제 2015년 7월 달에 나간 이 말씀 자료에는 문화재단 출범을 앞두고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고 지난해 2월에서 3월 이 말씀 자료에는 지원해줘서 고맙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거죠. 네. 이 내용은 경제수석실 전체가 자료를 취합해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안종범 전 수석이 사실상 주도해서 이런 내용들이 좀 오고 간 그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편 또 검찰은 조동원 전 새누리당
새누리당 홍보본부장과 안종범 전 수석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도 공개했는데요. 여기에도 뭐 대체적으로 문화예술계에 좌파가 너무 많아서 문제다. 뭐 누구누구를 뭐 어느 그 기구에 뭐 들여보내야 된다. 예.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걸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것도 출발은 좌파 우파 나누기에서 시작됐다 이런 얘기네요. 블랙리스트랑 똑같은 얘기인 거죠. 그런데 최순실 씨가 바로 그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 두 개를 지주회사를 통해서 장악하려고 했다. 이런 사실도 드러났죠? 그렇습니다. 이 검찰은 최순실 씨 소유의 회사로 알려진 더 운트의 직원이자 이 더 블루케이 여기에 부장인 류상영 씨의 진술조서에 첨부된 문건 이걸 이제 그 또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최순실 씨가 말씀하신 대로 미르 K스포츠재단 그리고 WK까지 이 포괄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지주회사의 이름은 인투리스로 결정하기로 뭐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 예. 검찰이 이와 관련해서 류상영 씨 핸드폰에 저장된 메모지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인투리스를 통해서 미르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고 청와대 경제수석 즉 안종범 전 수석 등을 등에 업고 대기업들에게 광고를 수주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있다는 거죠. 예. 이 휴대폰에는 정유라 씨 특혜 입학 관련 대응 문건도 나온다고 하는데 뭐 이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는 게 한 학생을 단두대에 올려놓는 인간적 살인행위고 이화여대 학생인 정유라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외에도 관세청 차장과 국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점을 시사하는 문건들도 이 휴대폰에서 발견됐다. 이런 내용들이 재판에서 언급됐습니다. 방금 언급한 그 WK의 유상영 부장, 그다음에 그 고영태 전 이사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된 WK 고영태 전 이사와 유상영 부장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예. 그래서 경찰에 20일까지 소재를 파악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도 이제 밝혔습니다. 이 사람들은 17일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돼 있는데 출석 요구서가 이제 그 이사를 했다는 이유로 반송됐다고 하고요. 휴대전화로 연락을 해보려고 하니까 고영태 씨는 휴대전화가 꺼져 있는 상태고 유상영 부장은 전화를 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일부 네티즌들이나 뭐 정치권에서는 뭔가 조직적인 방해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유한 킴벌리 물티슈의 메탄올이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면서요? 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한 킴벌리의 하기스 물티슈 10종에 대해서 이 메탄올 허용 기준 0.002%를 초과하는 0.003에서 0.004%까지의 메탄올이 검출됐다라면서 10개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 및 회수를 조치해라 이렇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유한 킴벌리 측은 하기스와 그린핑거 아기 물티슈 전 품목을 환불해주기로 했는데 이 자세한 상품 내용은 언론을 보시면 알 수가 있겠고요. 메탄올은 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 이로 작용할 수 있어서 심각한 경우에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죠. 그래요? 다만 지금 화장품의 경우에는 메탄올 허용 기준치가 0.2%가량이라고 하거든요. 네. 식약처도 이번에 이제 나온 이 정도는 인체에 뭐 어떤 그 유해성이 가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하니까 뭐 과도하게 이렇게 뭐 우려할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떤 제품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미디어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질곡을 온몸으로 겪으시면서 통찰과 울림으로 우리 사회의 거울이 되어주셨던 분. 지난해 올해 우리 사회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럴 때 신 선생님이 계셨다면 과연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 어떤 역할을 해주셨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더더욱 큽니다.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한 손님 한 분 모시고 이 신영복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 또 요즘에 우리 사회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제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방송인 김재동 씨를 오늘 특별히 스튜디오에 초대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새는 방송보다 거리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뭐 거리에 지금 저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아, 물론, 예. 네, 저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네. 방송인이기도 하지만 방송인 이전에 사실은 그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마이크를 잡는 사람으로 시작했으니까요. 그게 아마 예전 말로 하면 광대일 거고요. 그리고 광대. 네, 그게 형태로 보면 오페라가 아니라 마당극일 거고요. 마당극. 네. 마당놀이는 더불어 함께. 화중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요. 화중. 말을 하는 사람들. 이거 만든 표현이에요? 스스로? 네, 저는 그렇게. 뭐 그래도 제가 만들었다고 꼭 할 수는 없겠죠. 어디선가 들었을 거니까 아마 모든 지식 같은 것들이. 근데 모든 방송의 형태들이 사실은 사람들을 가르쳐야 될 대상. 예. 그리고 사람들은 1시간 반 동안 듣거나 마치 방송의 어떤 장식품처럼 마지막에 말하는 사람 따로 딱 정해져 있고 네. 나머지 그냥 듣고. 네. 그런 방송의 형태잖아요. 그게 예. 청중이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근데 우리 마당극이나 줄을 탈 때 광대든 철저히 그 시대 사람들의
언어를 말 그대로 대변하거든요. 그렇죠. 대신해서 말하고 또 그 사람들이 직접 자기들의 사연을 이야기하고 지금 거리에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뭐 다른 형태를 하고 있다기보다 원래 제가 하던 일들을 옛날에 계속 하던 거. 네. 길거리에 사람들이 제일 많으니까 우리니까 그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간다.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제가 어디든 간다기보다 네.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으면 거기가 제일 재밌지 않을까요? 네. 거기가 제일 좋고 요즘 제일 태극기 모여 있는 데는 잘 안 가시죠? 근데 태극기가 글쎄요. 태극기는 사람들의 상징이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이 태극기의 상징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태극기는 우리 모두의 상징적 깃발인 것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놓아두는 것이 옳다. 예를 들면 애국이라는 단어, 보수라는 단어, 태극기라는 깃발. 그 어떤 것도 단어 그 자체로 보면 나쁜 것이 한 개도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단어를 가지고 가서 나쁘게 사용한 사람들이 있을 뿐이고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치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인데 그걸 누구에게 맡겼을 때 네. 좋은 정치가 되느냐 나쁜 정치가 되느냐. 그래요. 옛날 유신 때 이럴 때는 말이에요. 네. 법정에 피고인들이 서서 애국가를 부르면 경위들이 와서 입을 틀어 막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80년대까지만 해도 네. 대학 교정에서 태극기를 흔들려고 그러면 붙잡혀 갔어요. 네. 그러니 참 이렇게 태극기라는 거 하나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다 다른 의미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미묘해요. 이런 거 보면. 네. 거리에서 사회를 보고 하면서 주로 만민 공동회식에 네. 이 자유 발언 네. 이렇게 뭐 나와서 하시고 네. 뭐 그때 이제 중간중간 추임새 넣고 분위기 만들고 이제 그런 역할을 주로 하시잖아요. 네. 깜짝깜짝 놀라지 않아요? 나와서 발언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엄청 재밌습니다. 재밌죠. 네, 엄청 재밌고 시인도 나오고요. 시인도 나오고 그다음에 어린이 그러니까 시인이 전문 시인이 아니고요. 네. 본인이 적어 오신 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앵콜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끔 그런 만민공동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잘했나. 그러니까.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주지 않았나. 아, 말할 기회를 안 줬을 뿐이다. 네,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었구나. 거기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마이크, 그러니까 말할 권리. 우리 하다못해 노래방에서도 사장님은 한 2곡씩 하잖아요. 그리고 2절까지 하고. 네. 근데 보통 조금 이렇게 낮다 싶으면 1절 하고 눈치 보고 꺼야 되거든요. 분위기 안 좋으면. 예. 그런 마이크가 결국은 말할 수 있는 시간의 차이가 저는 권한의 차이로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그게 시대적으로 나타난 건 투표권. 투표권. 그게 네. 말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렇죠. 참정권이라는 정치적 것이. 발언의 기회죠. 참정권이고 그런 게 투표권이었고 지금으로 투표권이 지금 시대적으로 완료가 되었다고 보면 사실은 지금은 발언권을 돌려줘야 하는 시대인 거라고 생각해요. 미디어의 시대라고 하니까요. 예. 그 미디어에서 말하는 사람들 소수가 정해져 있고요. 요새 이제 1인 미디어 시대가 돼서 그건 점점 확장이 돼가고 있죠. 사실 네. 또. 확장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1인 미디어 시대에서 오히려 주류 미디어가 던져준 의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소화해내는 1인 미디어 시대가 되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자기 걸 만들어야죠. 네. 1인 미디어들의 목소리가 주류의 미디어들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시대의 초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고 있다. 이미 진입했다고 생각해요. 이미 진입했다. 네. 그게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사실. 그게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네. 그런 촛불 집회나 뭐 이런 주최 측에서 주로 김재동 씨를 이렇게 와달라고 초청하는 거죠? 내가 가겠게요. 손든 건 아니죠? 일단 무료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무료다 그러면 딴 데서 자꾸 무료라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되고요. 광화문 네. 촛불 집회만 무료다. 그리고 1년에 한 30회에서 40회 정도는 무료 강연 정도 합니다. 많게는 50회 정도 하고요. 재능 기부는 정확히 제가 결정했을 때 재능 기부인 거니까. 거기까지 하는 거죠. 네. 그래야 돈 받아야 우리 지금 식구들 먹여 살리고. 네네 하고. 회사도 운영해야 네, 되고. 네. 근데 만민공동회는 그렇게 처음에 제가 만민공동회라는 이름을 결정 지었을 때, 그 이름을 결정 지었을 때, 이게 사실 서재필 쌤께서
하신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고종이 처음으로 어찌됐든 나와서 호통만 치고 돌아가긴 했지만 그리고 보부상들을 동원해서 만민공동에 나온 사람들을 폭행하긴 했으나 결론은 그렇게 됐으나 최초로 시민들이 군항을 광장으로 끌어낸 네, 행사거든요. 그래서 그 만민공동의 완성판, 결정판 그때는 끌어내기만 했지만 이번에는 네, 확실히 결정짓고 내려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처음 시작한 거예요. 1월 달에 좀 계속 또 갑니까? 촛불 집회 매번 갑니까? 이제 그 다른 소도시들 6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또 상대적으로 광화문 광장보다 열악하죠. 집중받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의 열정이 더 소중한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가서 우리 잘하고 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옳다. 이런 거 서로 확인하는 건 앞으로 길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데 길게 행복하게 가는 데는 되게 필요한 일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게 또 즐겁기도 하고요. 재미있고 즐겁고. 네. 그 제주도 요번에 만민공동에 갔는데 비 왔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거기 주최하시는 분께서 아이고 이거 사람이 안 오면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사람이 안 오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와도 사람이 오는 거 아니냐. 한 사람이 와도 진짜 그 사람의 우주를 끌고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잠깐 와서 이렇게 앉아서 계시는 것 같지만 그날 일단 하루 다 비워야 되죠. 그 다음에 아이들 데리고 나오시는 분들은 아침부터 기저귀 챙기고 유모차 챙기고 예. 비 오는 날 비워 챙기고 차 타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걸어오시고 그 다음에 비 오는 날은 서서 비 맞는 저보다 거기 실제로 앉아있어 보면 그 바닥에서 한기가 올라와요. 그럼요. 네, 이 바지가 젖고 아무리 비 옷을 입어도 그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사실은 그 몸짓 하나하나가 다 말이거든요. 눈물도 말이고 네. 그리고 침묵도 말이고 그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한 세계가 다 말이고 그런 거 보는 건 저에게도 굉장한 희열이고 기쁨이고 그리고 묘한 해방감 같은 거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짜릿한 연대감 같은 거 있고요. 그런 거 서로 확인하는 일은 정말로 행복한 일이에요. 천상광대시군요. 사람들 많은 곳 무대 위 가면 기분 좋아지시는. 네. 근데 갈 때는 귀찮더라고요. 가시죠. 이렇게. 일단 딱 서면. 네. 서면 그 왜 작두 위에 잘하면 이거 작두 위에도 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가끔 들 정도로. 네. 좋아요. 네. 자, 오늘 모신 게 신윤복 선생의 제자 가운데 한 분으로 네. 오늘 모셨는데 직접 수업을 들으셨죠? 네, 쌤 수업, 고전 수업 들었어요. 네. 저 학점은 잘 나왔어요? 학점 쌤께서 잘 안 주셨어요. 잘 안 주셨는데 수업은 열심히 들어갔습니까? 네. 쌤은 저 잘 봐주셨어요. 수업 열심히 들어갔다기보다 수업에 들어간 학생들을 술 열심히 사줬어요. 술 열심히 사주고 꼭 거기 뒷동산이 있거든요. 거기 가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그 요청하시는 다른 외부 강연 같은 거 거기 가서 또 같이 하기도 하고 많이 그 그랬어요. 학교에 편입하신 건데 네. 그 전부터 신윤복 선생님과 알고 계셨죠? 네, 선생님 알고 있었죠. 책으로 엄청 뵙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 가까이서 좀 뵐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학교에 또 편입하게 된 거고. 일부러 찾아가서 뵙고. 네. 벌써 1년 됐습니다. 네. 돌아가신 지. 네. 선생님이 지금 계시면 네. 요즘에 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그리고 대통령 탄핵 그리고 광화문 촛불 혁명 이런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스님 거의 남의 탓하시는 거 제가 보신 적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옥에 가게 되신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만들게 된 책임자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은 제가 거의 들은 적이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아마 찾아뵀으면 이렇게 그냥 조용히 웃으시면서 되게 많이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막 이야기를 쏟아내면 막 쏟아내면 그런 거 생각하면 가끔씩 울컥울컥해요. 그래서 스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감히 잘 여쭤보지도 못하지만 스님 말씀 안 하세요? 그러면 다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얘기 다 했잖아요. 네, 다 하셨잖아요. 똑같은 마음입니다. 네. 예. 늘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게 가장 큰 말씀으로 저는 되게 많이 기억에 남아요. 저는 그런 모습이 늘 답이었거든요. 신전복 선생 계셨으면 신전복 선생께서도 광화문 그리고 전국의 촛불 시민들의 그 모습, 네.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서는 신전복 선생님도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제가 감히 선생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실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그런데요. 엄청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봐라 우리 이 정도 수준의 사람들 된다? 아니냐. 이 정도 수준의 사람들 아니냐. 우리가 이런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서 늘 그 유머도 있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글씨 하나 또 쓰셨을 그러셨겠죠. 그 글씨 이렇게 그림처럼 글씨처럼 그림과 서화. 글씨. 네. 아마 촛불 시민들을 여러 모습으로 그려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선생님께서도 매우 놀라시고 기뻐하고 네. 흐뭇해하고 내가 뭔가 이분들한테 뭔가 좀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의무감도 가지셨을 것 같아요. 네. 또 아마 글씨 쓰시고 그림 그리시고 편찮으셨겠지만 또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조용히. 그렇게 막 하다가 우리 지쳐서 가면 늘 가서 우리가 자랑해도 들어주시고 원망해도 들어주시고 그러셨어요. 아마 그런 또 아랫목 같은 역할도 해주시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또 분열될 수 있잖아요. 네. 분열이라는 게 늘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우리 혁명들이 뭐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60년의 혁명도 그랬고 60년의 혁명도 그랬고 4.19 직후에 5.16이 왔고요. 네. 87년 이후에 네. 노태우 당선이 왔고요. 네. 그리고 서울의 봄 이후에 전두환이 왔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은 다 시민이 만들어 놓은 열매를 개들이 와서 따먹었거든요.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 더 과격한 표현을 찾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번만큼은 그렇게 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데 대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을까. 선생님 늘 그러셨거든요. 선생님 글씨에도 나와 있지만 교학상장.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함께 가르치며 배운다. 함께 성장한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가르친다는 것은 다만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아갔을 때는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의 경계가 없어지는 것이 진짜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그걸 또 몸소 보여주시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스님 말씀을 들으면 늘 뭔가 가르침을 받는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싶긴 한데 우리가 뭔가 멘토 열풍 이런 거 있을 때도 왜 배워야 된다. 우리는 배워야 될 사람들이다. 우리는 모자란 사람들이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다. 지금 사실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어떤 한 사람이 얘기하면 대중은 우매해서 배워야 되는 존재들이고 광장에서도 가끔 어떤 정치인이 막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걸 듣고 선택해야 되는 존재고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존재고 강조하셨던 그 네. 대목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전문가는 조금 깊이 알지만 모든 사람은 모든 것을 알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모두 말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길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배우고 가르치는 것의 경계를 없애주는 허물어버리는 그래서 진짜 사람들의 시대를 여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잘 들어주시는 예. 그런 역할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그런 생각 품어주시는 다 들어주시는 네. 이런 게 어떤 어른의 모습이잖아요. 네. 우리 시대에 지금 어른이 없다 이런 얘기 주로 하지 않습니까? 앞에 앉아 계시는데 왜요? 아이, 왜 그러세요? 아이 정말로 네.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런 신현보 선생님 같으신 그런 어른들 네. 그 모두가 좀 그래 저분은 존중할 수밖에 없어 뭐 이런 뭐 정파와 이념과 이런 걸 떠나서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어른. 참, 그런 어른이 많아야 좋은 사회죠, 사실. 제가 거기 뭐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른이 그리운 건 그러니까요. 틀림없어요. 예, 저희들 제 또래만 해도 아직 기댈 어른들이 필요한 세대거든요. 근데 흔히 말하는 꼰대처럼 그런 게 아니고 야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선택해 이것이 아니고 뭘 하고 싶은데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그럼 그래?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마. 괜찮아. 선생님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 중에 그런 거 있었어요. 그 사람은 생각하는 시간이 중요하고 예. 그다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 더 중요하고 예.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것도 생각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시간. 그걸 요즘 말로 하면 선생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멍 때리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그것만큼 행복한 시간이 없다. 자꾸 배우려고 뭐 하지만 안 해도 되고 멍 때려도 된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쓴 책에도 이렇게 그 선생님하고 에피소드 적어놨는데요. 오늘은 선생님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길게 얘기해 주죠. 선생님 얘기는. 예, 그래서 그랬더니 함께 우리 그리워하고 네, 함께 눈 촉촉해지더라도 마음껏 얘기하세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선생님도 멍 때리시는 시간이 있으세요? 왜냐면 없으실 것 같아요. 맨날 글씨 쓰시고 막 이렇게 반듯하시고 그랬더니 그럼요. 그래서 어떻게 멍 때리세요? 그랬더니 그 햇볕 감옥에 있을 때도 왜 신문지 한 장 크기의 햇볕 때문에 사셨다 그러셨잖아요. 그 햇볕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그걸로 견디셨다고 그러셨는데 그 햇볕을 이렇게 보시면서 속눈썹 사이로 무지개를 만드는 시간이 당신께서는 그렇게 행복하시다고. 우리 왜 알잖아요. 이렇게 햇볕 이렇게 쫙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눈 가늘게 뜨고 보면 이렇게 무지개빛 이렇게 막 야 이걸 또 이렇게 쌤 뭐 그런 것까지 멍 때리는 시간까지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세요. 재수 없게. 속눈썹 사이로 무지개를 보는 만드는 시간. 원래 없는데 속눈썹 사이로 만드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든다 그 표현이 저는 아직도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그렇게 멍 때리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어른, 그런 어른 그런 얘기 되겠죠. 자, 아까 우리 이야기 나누면서 시현복 선생님께서도 아마 지난 몇 달 동안의 한국 사회 변화, 특히 촛불 시민들 보고 놀라고 기뻐하셨을 것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김재동 씨도 마찬가지죠. 놀랬죠.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많이 놀랐거든요. 학교 다닐 때 뜀틀 해보셨어요? 예.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몇 단 넘었어요, 선생님? 기억이 안 나는데요. 7, 8단 이상 다 하지 않나요? 7, 8단이면 사실 굉장히 잘 넘으시는 거죠. 저는 그거 잘 못 넘어서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단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막 뛰어가다가 무서운. 예. 그래서 그 구름판을 못 딛는. 그렇지. 그죠. 예. 뭔가 이렇게 못 딛는. 그리고 넘어가다가 중간에 턱 퍼질고 앉는. 그렇죠. 겁나는. 예. 그 뜀틀 넘었을 때 이거 자기가 자기한테 놀라는 거 있잖아요. 야, 이게 되는구나. 네. 내가 해냈다, 뭐 이런 거. 네.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놀랍다가 아니고 우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나도 들어요. 놀라고 모두가 함께 놀라는. 우리가 놀래는 거죠. 예. 우리가 함께 해낸 거니까. 그러니까 한 몇 천만이 함께 단체 줄 넘기를 이거 100번 연속은 아무도 안 걸리고 도저히 못 넘을 거야. 근데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야, 너 잘했고 이번에 잘 넘었네? 이런 게 아니고 쳐다보면 모두가 함께 넘은. 모두가 다 같이. 모두가 함께 넘은. 모두가 함께 넘은. 그걸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네. 그런 느낌. 네. 예. 그러니까 이거 보고 놀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건 저한테도 자격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모두에게 자격 있는 것처럼. 예. 광화문 광장에 가보면 말하지 않아도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고맙고, 서로가 서로에게 놀라고. 굉장히 배려하고. 네. 그러니까 그 100몇십만이 모여도 사고 하나 안 난다는 거는요, 거의 기적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세계적으로 좀 그런 유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네. 그 3.1운동의 공약 3장에 보면 공약 3장 마지막 장에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만 질서로. 질서로. 그래서 누구도 우리에게 시비 걸지 못하도록. 예, 뭐 예. 이런 느낌의 그게 그러니까. 마지막 공약 3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2장이 아마 정말로 전혀 두려움을 갖지 말고 민족적 목소리를 토해내라 이렇게 공약 2장에 나와 있는데 마치 그 3.1운동의 모습이 그대로 네 정말로 질서정연하지만 그게 가장 무섭잖아요. 네. 그게 가장 무섭잖아요. 뭘 아주 많이 외우고 있군요. 3.1운동 공약 2장 3장은 또 어떻게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공약 2장 3장 정확하지 않아요.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또 하나 건 놀란 게 네. 광화문에서 김재동 씨가 헌법 1조부터 시작해서 쫙 하는 걸 옆에서 들었는데 아 스님 계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 외워요 그런 걸? 아, 그거요? 네. 진짜 외운 거 아니고요. 다시 검토해 봐야 됩니다. 몇 점 맞는지 저 틀리면 어때요? 검토해 봐야 되는데. 근데 저는 한 4-5개 하고 말 줄 알았더니 네. 아니 한 30몇 개까지 가던가? 시 같았어요. 제가 네. 처음 읽었을 때. 헌법을? 네, 헌법이 시 같았고 제가 제일 처음 먼저 접한 헌법 구절이 문유석 판사가 쓴 칼럼 중에서 예. 헌법 구절만 이렇게 몇 개 나눈 거기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보다가 37조 1항인데요. 예, 이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37조 1항인데요. 거기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네. 근데 그 구절을 딱 읽는데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비웃으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헌법의 최종 해석권은 변호사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시민 자체가 헌법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시민의 권리로 제가 해석하는 헌법을 그냥 제가 받은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그 37조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연애 편지를 어떤 사람이 36장을 써놓고 마지막 37번째 장에 예. 내가 혹시 까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적혀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내가 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엄청 감동적이고 그리고 이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써놓으신 사실은 상속 문서잖아요. 네. 국가의 상속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런 느낌이 들어서 1조부터 36조까지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37조부터 들었던 거죠. 그래서 1조 1항, 1조 2항 거기 보면 권력 나오잖아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그 1조 2항의 권력이 한 번만 나오고 나머지에는 130조까지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딱 한 번 등장해요? 권력이란 단어가? 권력이란 단어는 딱 한 번만 나옵니다. 예. 나머지는 다 권한이. 다 사법부의 권한, 행정부의. 그래서 대통령 권력 대행이라 그러지 않잖아요.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 그러고. 그래서 그거 읽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권력 교체 이런 말 사실은 다 반헌법적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권한 교체. 권한 교체. 네, 입법부 권력 교체 아니고 입법부 권한 교체.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정도가 아니고 권력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권력은 자의적으로 쟁취할 수 있는 걸 뜻하잖아요. 권한은 타인에게 위임받은 것이고요. 그렇죠. 권력은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이외에는 권력 자체를 잡을 생각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저는 우리 헌법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이야, 뭐 우리 그냥 흔하게 네. 뭐 권력 투쟁, 네. 권력자들 네. 이런 말 많이 쓰는데 다 잘못된 말이군요. 네. 권한 투쟁. 네. 권력은 오로지 시민들만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가끔씩 국회의원들 왜 어깨 힘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다. 네. 맞는 말인데요. 사실은 국민들은 개개인이 권력기관입니다. 그리고 헌법 그 자체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딱 들어오면 사람의 어깨 힘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헌법 전문에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요. 제가 처음 기억나는 거는 그 성주에 사드 배치 반대하러 내려갔을 때요. 경북 성주. 네, 그때 내려갔을 때 헌법 얘기하려고 내려간 게 아니거든요. 그때 그냥 거기서 고등학교 선배님이 야, 한번 와라. 네가 와야 되겠다. 그래서 내려가서 거기 있다가
되게 열받았었어요. 왜냐하면 그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막 끌어안고 우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보고 빨개 일한다. 종북이란다. 무서워 죽겠다. 할머니가? 네. 처음 들어보시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우리 얘기 좀 해달라고. 예. 근데 엄청 열받았어요. 화가 나죠. 네, 엄청 열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냥 딱 보는 순간 헌법 생각이 났어요. 어머님, 아버님들 이렇게 아스팔트 저녁 드셔야 될 시간에 아스팔트 바닥에 앉혀놓으면 이거 주권자들에 대한 대우 아니니까 이게 헌법 1조 1항 위반인 거다. 민주공화국의 뜻이 뭔데 쌀을 나누어 먹는 나라. 누구도 동시에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나라. 그러면 위반이고 2조 국민이 되는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배치되는 무기 체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러면 이거 헌법 2조 위반이고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게 하면 헌법 10조 행복주권 위반이고 저절로 막 나오는군요. 하나씩. 그 모습들을 보면 어떤 헌법을 위반했는지가 그냥 눈에 보이죠. 정말. 게다가 그 할머니가 평생 처음 나보고 빨갱이래 이런 소리 들었다는 것은 그럼요. 아닙니다. 할머니가 권력자십니다라는 말 해주려야죠. 네. 그래, 다 자연스럽게 헌법으로 연결이 되더라. 네. 그렇군요. 헌법 전체를 통틀어도 거기부터 시작된 거군요. 국민이 지켜야 될 법이 아니고요. 헌법은 제가 읽기로는 그렇거든요. 국가가 정부 기관들이 해야 할 일들 그러고죠. 국가가 국민을 위해 국민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지를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지켜야 될 법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2017년 1월 그리고 몇 달 후가 될지 이른바 권한을 서로 뺏고 빼앗기기 위한 선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정돼 있는 이 시대 2017년 1월 대한민국이 시민들이 만든 열매를 시민들의 것으로 계속 키워가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뭐예요? 첫 번째 과제는 지금 이미 시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중에서 다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만민공동회뿐만 아니라 촛불 집회에서도. 첫 번째는 적어도 한반도 내에서의 대한민국의 주도권 회복.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할 거냐 아니면 대화를 할 거냐. 거기에 대한 주도권을 회복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재냐 협력이냐 양분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주도권을 대한민국이 쥐어야 된다는 게 가장 지금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드 배치도 마찬가지죠. 사드가 만약에 정말로 필요하다면 중국이 반대한다 해도 설치할 수 있어야 해요. 물론이죠. 근데 사드가 만약 정말로 필요하지 않다면 미국이 하라 그래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대한민국의 주도권. 그런 대한민국의 주도권이고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허락을 최종적으로 구하겠다는 헌법적 정신을 가진 권한이 필요한 것이죠. 좋습니다. 그게 1번이고. 그게 1번이고요. 지금 두 번째는 경제의 시민 주도권 회복인 것이죠.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최저임금 10,000원. 그다음에 재벌들에게만 집중되어져 있는 경제정책들. 이런 것들이 시민들 위주로 경제정책이 재편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최저임금 10,000원 같은 건 자영업자분들은 지금 당장 힘드실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최저임금은 자영업자들이 지급을 하고 그다음 나머지 10,000원 정도의 차등 부분 적어도 3,000원 정도 되는 부분은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보조하는 방안. 뭐 정책 패키지로 이미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지원하기 위한 방법들이. 그렇게 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방안. 다만 우리를 위한 경제 정책을 만들어내달라. 좋습니다. 경제에서의 시민 주도권. 경제에서의 시민 주도권 회복. 세 번째는? 세 번째가 정치에서의 시민 주도권 회복이 되겠죠. 예를 들면 국회의원 탄핵권은 지금 현재 셀프 탄핵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자기들끼리 3분의 2가 동의해야 제명하는데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그것도 줘야 한다. 국회의원 탄핵권. 예를 들면 당선 1년 후에는 지역 주민의 과반수 발의, 과반수 찬성이면 국회의원은 탄핵한다. 시민 소환제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게 헌법에 명시되어야 하는 것이고 대통령 탄핵도 마찬가지죠. 지금 최종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것이죠. 물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밟긴 하지만
65조에 그렇게 명기돼 있는데 65조에 국민 대통령 탄핵권 같은 것도 함께 명기가 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국민의 대통령 당선 1년 후 국민의 3분의 2가 발의하고 유효투표 예를 들면 유효투표 3분의 2가 찬성하면 조금 까다롭고 엄격한 것이죠. 왜냐하면 함부로 또 역시 탄핵이 되면 안 되는 것이니까. 다만 명시적으로 국민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길을 헌법적 권한으로 열어놓는 것이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저는 자연히 분산된다고 봐요. 그 출발선부터 개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시민의 정치 주도권 회복의 첫 출발점이 되지 않겠냐. 한반도 내 대한민국의 주도권 확보, 경제에서의 시민 주도권, 정치에서의 시민 주도권 이것이 지금 시민들이 만든 열매를 더 풍성하게 갖고 가는 길일 것이다. 이게 우리의 과제다. 이런 말씀이고. 되겠죠? 그걸 되게 하려면 지금까지는 카지노 방식의 선거를 한 거거든요. 카지노에 가서 우리가 돈을 따지 못하는 돈을 딸 수 없는 이유는 패를 우리가 질 수 없기 때문에. 세팅도 다 거기서 하고. 그리고 늘 딜러가 돌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고스톱은 그렇지 않죠. 패를 우리가 선이 바뀌죠. 선이 바뀌죠. 근데 지금까지는 다 정치인들이 패를 쥐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엘리트 정치인들이. 결국 그 사람들 자리만 바뀌는 거잖아요. 여야 자리 바꾸면 한다는 것이.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시민이 패를 쥐는 방법이 뭡니까? 시민이 패를 쥐는 방법은 지금까지는 정치인들이 공약을 들고 나와서 자 1번 후보의 공약을 지지해달라. 2번 후보의 공약을 지지해달라. 그 시민들이 요구사항을 집약해놓고 이 말 들을 사람 손들어 이렇게 해라 이거죠? 네. 3번 후보의 공약을 지지해달라. 그래서 우리는 3지선다 또는 4지선다 또는 5지선다. 아마 하나 고르는 거죠. 뭐. 하나 고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촛불 혁명을 통해서 지금 아직 미완의 혁명이긴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목소리가 있고. 쏟아져 나오고 있으면 이때 기존의 정치권이 와서 저를 지지해 주소요가 아니라 우리가 당신들을 지지합니다 하는 정치인을 뽑으면 되는 것이죠.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시민의 뜻을 누가 되더라도 받들 수 있는 구조를 즉 패를 시민이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지금 시민의 역량이 거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시민의 요구에 복종하는 정치인을 우리가 고르면 된다. 네. 우리가 골라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선거 제대로 가는 것이 옳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부통령 선거다. 제20대 부통령 선거다. 대통령은 원래 정해져 있었고 그러니까 학급 선거로 치면 이건 반장 선거가 아니고 주번 선거가 돼야 되는 거죠. 마지막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블랙리스트 뭐 이런 파문이 일기 훨씬 전부터 김대동 씨는 수도 없이 잘리고 뭐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방송하다가 뭐 어디 한번 저 1인 시위 한번 하면 잘리고 어디 가서 무슨 시사적 발언 한번 하면 잘리고 몇 번 있잖아요. 아니요. 그건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염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어떤 데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래서 모두가 다 많이 지났죠.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는 걸 자꾸 부정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질문은 뭐냐면 점점 김대동 씨의 사회적 발언과 활동이 그러니까 정말 바람직한 의미의 소셜 테이너로서 확대돼 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제 눈에 보기에 과거보다. 혹시 그러면 앞으로 내가 이 직업 방송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이게 혹시 장애가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같은 건 가져온 적 없습니까? 10년 정도 되면 내공이 조금 생깁니다. 지금 10년 차거든요. 10년 차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기관의 직원들도 만나봤고요. 만나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다 좀 통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다 좀 통하기도 하고 뭐 다 적어놓은 거긴 하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노제 때도 그 일주기 때도 안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가는 게 좋겠다.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서 안 가게 되면 당신들 나한테 협박한 거 된다. 그럼 나중에 문제 생긴다. 근데 가지 말라 근데 내가 가면 우리 둘은 협의한 게 된다. 협의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 어떻게 하실래요? 가는 게 낫겠죠. 그랬더니 가는 게 낫겠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공력이 내공이 조금씩 생기죠. 그리고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별로 두렵지 않아요.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건 사실인데 기본적으로 마이크를 잡았다는 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 걱정 없습니다. 김대동 씨. 그러니까 출연료 이거는 좀 주셔야 돼요. 이거를 뭐 얼렁뚱땅 넘어가시거나. 물론 드립니다. 주세요. 김대동 씨의
활동 공간이 방송 안이건 방송 바깥이건 점점 더 넓어질 수 있고 또 탄탄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좋은 사회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시민 김제동으로서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시민 김제동이니까 거기 앞에 김제동을 시민으로만 바꾸면 되니까 연예인이 무슨 정치 얘기를 하냐. 그러면 그건 헌법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거든요. 예. 국민은 누구든지 정치적 발언권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네. 더 많은 곳에서 더 밝고 멋진 모습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방송인 김제동 씨 함께 만났습니다.